좀 전에 사진 보셨죠? 그게 어제 저희 합격자 모임했던 사진인데요. 너무 아직도 그 감동이 아직까지 계속 남아 있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그 나훈아 쇼도 그렇게 진행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프로그램 보지는 못했는데 뭐 미스터 트롯 나훈아 쇼처럼 뒤에 이제 배경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역대 그 방송에서 나갔던 거보다 훨씬 많은 그 셀이라고 뭐 표현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뭐 한 1,400명 정도 이렇게 접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좀 아쉽다는 거 이외에는 그 합격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저희들의 뭐 축하, 그다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전해오는 그 고마운 마음들을 다 느낄 수 있는 대단한 잔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과 우리도 지금 꾸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실력을 좀 쌓아서 공부에 푹 빠져서 지내다 보면 합격자 모임을 다시 거대하고 성대하게 또 아름답게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좀 힘드시더라도 저는 저 사진 되게 1년 내내 간직하는 편이거든요. 작년에는 코엑스에서 이렇게 그 레전드 이렇게 수건 들고 이렇게 했었던 사진 그 1년 내내 힘들 때마다 그거 기억하면서 저도 버티고 그러는데 올해는 좀 전에 봤던 그 사진이 저를 1년 동안 지켜주는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 합격자 모임에 꼭 함께 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계약의 효력 파트를 공부를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유치권부터 배웠죠. 유치권은 일단 뜻이 뭐예요? 저기 못 가겠는데요. 보니까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유치권이었고 가장 중요했었던 건 유치권의 성립 요건 5가지죠. 유치권의 성립 요건 5가지 뭐죠? 첫 번째,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것. 그다음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했었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련성이 있을 것. 네 번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 그리고 법이 정한 요건 5가지 해당이 되면 유치권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라 유치권은 무슨 담보물건이다. 법정 담보물건. 다만 유치권에 관한 규정이 임의 규정이어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얼마든지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당권 배웠네요. 저당권은 뜻이 뭐죠? 일단 의가 가장 중요했었죠. 의, 채무자 또는 물상부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뭐가 없는 경우, 변제가 없는 경우 뭐하여, 경매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저당권이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범위 중요했었죠. 늘 시험 문제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먼저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해서 부합물과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겁니다. 대신 안 미치는 경우가 2가지인데 그게 특이에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약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미치지 않고 과실인데요. 과실에는 원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과실은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하는 게 원칙이라서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압류죠. 압류,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생긴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되고 난 그 이후에 생긴 과실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고 해서 360조 내용 봤죠? 360조 이게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게 360조인데 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해당되는 거 총 5가지 있죠? 뭐 있죠? 원본, 이자, 위약금 그리고 저당권 실행비용,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지연배상을 말하는데 지연배상은 다 담보가 되는 게 아니고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에 몇 년분에 하나요? 1년분에 하나요? 담보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나오는 제도가 이게 법정지당권이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이다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때 나오는 제도가 법정지상권이고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나오는 제도가 366조의 법정지상권이었습니다. 성립 요건은 4가지인데 기억나세요? 첫 번째 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외 건물이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리고 네 번째가 무슨 경우죠?
담보권 실행 경매.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철거 방지를 위해서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 주는 권리가 제366조의 법정 지상권이라 그랬네요. 그러면 법정 지상권 취득 원인은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이니까 몇 조가 적용되죠? 187조. 따라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땐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고, 다만 법정 지상권을 처분할 땐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성립 파트 배웠네요. 먼저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뭐 하는 경우죠? 대립하는 경우고, 그 다음 요 실제 생활에 자주 쓰이는 계약들을 민법이 이름 붙여서 15가지 만들어 뒀는데 그게 전형 계약이었었죠. 15가지 계약 이름 읊어볼까요? 뭐 있죠? 증여, 매매, 교환, 그리고 대차 3개,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노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 3개, 고용, 도급, 여행, 그리고 뒤에 있는 3개, 현상광고, 위임, 임치, 기타 계약 3가지가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이렇게 총 15가지 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 갑도 출연했고 을도 출연했다. 즉 계약의 전 과정을 고찰해 보았을 때 서로 출연했다. 그럼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죠? 유상계약. 쌍무가 아니에요. 서로 출연했다. 그러면 유상계약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출연했다. 그러면 무상계약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결련성,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을 때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련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쌍무가 되는 거고, 그냥 출연했다 그러면 유상계약이 되는 겁니다. 결련성 있는 채무일 때 쌍무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게 낙선계약이죠. 그 다음에 현실적인 행위까지 해야 하면 성립하는 게 요물계약이고, 요물계약의 종류 4가지인데 생각나요? 현대계보,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이렇게 4가지가 요물계약입니다. 그리고 방식이 필요하면 요식계약, 방식이 필요가 없으면 불요식. 따라서 전형계약에 해당되는 15가지는 다 특별한 방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다 불요식 계약입니다. 그리고 한 번 급부하면 계약이 끝나는 게 일시적 계약이고, 일정 기간 동안 급부가 계속돼야 되는 게 계속적 계약이었어요. 일시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을 때 쓰는 단어는 뭐죠? 해제. 그 다음 계속적 계약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없을 때 쓰는 단어는 해지. 이렇게 연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게 총 3가지죠. 첫 번째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 두 번째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게 책에 이름 쓴 거 생각나야 됩니다. 그럼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은 언제 성립하는 거죠? 이름 쓴 때죠. 이름 쓴 때. 즉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차 청약이 있었네요. 교차 청약.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첫 번째 합치인데, 이 합치는 2가지라고 그랬죠? 갑이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갑이 한 청약의 내용과 을이 한 승낙의 내용이 서로 일치됩니다. 계약의 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이게 객관적 합치죠. 그 다음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 을이 반드시 갑에게 승낙해줘야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서로 일치해야 되는 게 주관적 합치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는 2가지예요.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2가지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 공부했고 승낙 공부했어요. 그 청약 중에서 일단 청약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 2가지죠. 청약은 함부로 뭐하지 마라, 철회하지 마라. 이걸 청약의 무슨 역이라고 그러죠? 세자? 그게 구속력이죠. 청약의 구속력. 그다음 청약 두 번째,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이 있죠. 그게 승낙 적격이라는 겁니다. 그럼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청약에 있다는 겁니다. 2가지 까먹으면 안 돼요. 청약에는 구속력과 승낙 적격이 있다는 겁니다. 함부로 철회해서는 안 되고, 청약에는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청약의 주체는 늘 특정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도 되고 불특정인도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승낙은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죠. 나한테 청약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승낙을 해줘야 되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승낙은 반드시 특정의 청약자에 대해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죠. 다만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이겁니다. 이건 어느 사람이냐에 따라서 계약 성립 시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2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대화자, 격지자. 그러니까 대화자 간의 계약은 그냥 청약에 도달하고 승낙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거고, 그다음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은 중요하죠. 531조 반드시 꼭 외우셔야 됩니다. 하여튼 꼭 외우기만 하면 돼요. 외우라라고 하는 부분 빠뜨리지 말고 잘 외우고 가면 합격자 모임에 가는 거예요. 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다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 때?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다만 이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때에 도달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제때 도달은 해야 되는 거죠. 즉 제때에 도달한 것을 전제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내용이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오늘은 여러분책으로 269페이지입니다. 269페이지 계약의 효력 파트를 보도록 하겠어요. 계약의 효력. 자, 먼저 칠판을 좀 볼까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공부할 때 법률행위의 성립요건하고 효력요건 공부한 적 있죠. 그럼 법률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역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려면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랬어요. 먼저 성립요건 해당되는 세 가지 뭐죠? 일반적 성립요건 세 가지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특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게 그게 합치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 그리고 당사자가 능력 갖추고 그다음 법률행위 목적, 계약의 목적을 확정할 수 있고 이행하는 게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 갖추고 그다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다. 그러면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립 요건을 갖추고 효력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가 의혹한 대로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건 이제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을 때, 즉 결련성이 있을 때 쌍무계약이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쌍무계약의 특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무계약의 특질. 먼저 어디를 좀 읽어보시냐면 밑에 내려오시면 269페이지 보면 쌍무계약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에서 4줄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4줄을 그냥 차근차근 좀 읽어보세요. 거기서 키워드 하나만 잘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읽어보시고요. 자, 뭐가 중요한 단어예요? 맨 끝에 나오죠. 결련성 동그라미 하시고 결련성. 그러면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은 을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뭘 해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무엇을 지급해 줘야 된다. 대금 지급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갑은 무엇을 출연했죠? 갑이 출연한 거. 그러니까 재산을 내놓거나 몸으로 떼우는 게 출연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갑은 뭘 내놓은 거죠? 건물을 내놓은 거죠. 그럼 갑은 건물을 출연한 겁니다. 을은 뭘 출연한 거예요? 대금 출연한 거죠. 그럼 갑도 출연했고 을도 출연했으니까 서로서로 출연한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유상. 쌍무가 아니고 서로서로 출연했다. 이거 벌써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출연했다. 갑도 재산을 내놨고 을도 재산을 내놨다. 그러면 유상계약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 쌍무계약이 되려면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결련성,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을 때라야만 쌍무계약이 되는 거예요. 밑에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의 의무는 요거죠.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 을의 채무는 대금 지급 채무인데 이 결련성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결련성에 해당되는 그 우리나라 풀이로는 딱 와닿는 느낌이 없어요. 이게 결련성이 아주 밀접한 연관성,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는 건데 영어로 말하면 그나마 조금 쉬워요. 영어로 말하면 발음은 여러분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고받고의 관계를 결련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주고받고의 관계. 그러니까 네가 하면 나도 한다. 이런 주고받고의 관계를 결련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결련성은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성립상의 결련성이 있고
자, 두 번째가 이행상의 결련성. 자, 세 번째가 존속상의 결련성입니다. 먼저 성립상의 결련성은 성립에 있어서 주고받고의 관계를 하는 겁니다. 즉 갑의 채무가 성립해야만 을의 채무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할 때 갑의 의사표시에 무효사유가 있고 취소사유가 있어서 갑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암만 완전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을의 채무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다시 갑의 채무가 성립해야만 을의 채무도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의사표시가 무효 취소가 되어서 갑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을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더라도 을의 채무도 역시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립에 있어서 주고받고의 관계를 성립상의 결련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 성립상의 결련성 어렵지 않죠. 갑의 채무가 성립해야만 을의 채무도 성립한다. 따라서 갑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을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갑하고 을이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이제 이행기를 정한 거예요. 그러면 요 1월 1일은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계약 체결시가 되는 거고, 그다음 3월 1일은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이행기 또는 변제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채무를 이행한다, 채무를 변제한다고 해서 이행기, 변제기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 그다음 이행기는 3월 1일. 자, 그러면 이때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의 채권은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갑의 채권. 밑에 거죠. 대금, 지금, 채권 취득하는 거고, 그다음에 갑의 채무는 위에 거죠.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계약을 체결한 건 1월 1일. 그다음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건 3월 1일이죠. 그러면 요 갑이 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하는 건 1월 1일이에요, 3월 1일이에요? 갑이 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하는 건 1월 1일이다, 3월 1일이다.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건 그냥 계약만 체결하면 곧바로 채권 채무가 생겨요. 다시 뭐만 하면? 계약만 하면 채권 채무가 곧바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하면 갑이라는 사람은 대금 지급 채권을 곧바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는 그냥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고, 1월 1일에는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고, 뭐 행사는 못 하는 거죠. 계약만 체결하면 그냥 권리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3월 1일이 되면 비로소 채권을 뭐 할 수 있게 된다?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1월 1일에는 갑이 채권만 가지고 있다가 이행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채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대금 지급 채권을 행사한다는 말은 대금 지급 청구를 한다는 뜻이에요. 대금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는 권리만 가지고 있고 이행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뭐 한다? 행사한다는 거예요. 대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을을 해봅시다. 을의 채권은 위에 거죠. 건물 소유권 이전 채권이 을의 채권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을이라는 사람도 1월 1일에는 그냥 뭐만 가지고 있는 거죠? 채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만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 3월 1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채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권 행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 채권 행사하는 건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에는 권리만 가지고 있다가 3월 1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권리를 행사,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의무도 똑같은 겁니다. 그럼 갑이 계약 체결한 건 1월 1일이고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 지고 있는 날은 며칠이죠? 3월 1일이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이 채무를 부담하는 건 며칠이에요? 채무를 부담하는 건 똑같이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1월 1일에 채권도 생기고 채무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에는 채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1월 1일에는 역시 뭐만 가지고 있다가 채무만 가지고 있다가 3월 1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을도 마찬가지예요. 그 을의 채무는 대금 지급 채무인데 우리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건 1월 1일이다, 3월 1일이다. 1월 1일 계약만 체결하면 그냥 채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1월 1일에는 채무만 가지고 있다가 똑같이 3월 1일이 되었을 때 채무를 뭐 해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결론적으로 종합을 하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만 체결하면 채권 채무가 곧바로 생기고 이행기가 되었을 때 채권을 행사하고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본이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정한 거예요. 만약에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을 주면서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하는 건 당연히 돼야 안 돼요. 됐죠? 그러니까 3월 1일에 소유권 이전 게 필요한 수를 을에게 주면서 대금 지급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3월 1일에 자기는 건물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먼저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3월 1일에 자기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을 보고 네가 먼저 나한테 매매대금 지급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을에게 먼저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쌍무계약은 결련성,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으니까 이행상의 결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요 말은 뭐냐면 갑이 채무를 이행하면 을도 채무를 이행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권 이전을 안 한 거죠. 그 갑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갑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을도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즉 을이라는 사람은 갑 네가 소유권 이전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매매대금 못 주겠다는 주장을 을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을의 권리 이름을 이렇게 말해요. 이건 동시이행의 항명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상의 결련성도 뜻이 뭐 어렵지 않아요. 이행상의 결련성은 이행에 있어서 주고받고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행을 하면 을도 이행을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갑이 이행하지 않으면 을도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좋다는 겁니다. 요 이행상의 결련성에서 나오는 제도가 이게 동시이행의 항명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존속상의 결련성은 존속에 있어서 주고받고의 관계라는 겁니다. 즉 갑의 채무가 존속해야만 을의 채무도 존속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존속상의 결련성에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또 이쪽에 와볼까요?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죠? 1월 1일. 그다음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건 며칠이죠? 3월 1일. 그런데 2월 1일에 이 동네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서 갑의 건물이 완전 박살난 겁니다. 그럼 태풍 때문에 박살난 거예요. 태풍 때문에. 그러면 갑이 아까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를 지는 날짜는 1월 1일이라 그랬어요? 3월 1일이라 그랬어요? 그 채무를 부담하는 날짜.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1월 1일이죠. 계약만 체결하면 채무가 생기니까. 그럼 요 1월 1일에 갑의 채무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2월 1일에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박살난 겁니다. 그러면 요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에게 고익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익과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갑의 채무가 존속해야 될까요? 소멸해야 될까요? 존속해야 돼요? 소멸해야 돼요? 소멸해야 되죠. 만약에 존속한다 이래버리면 오히려 이상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태풍 때문에 박살난 거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가 존속한다 이래버리면 갑 보고 한 달 동안 빨리 건물 지라는 뜻이 되잖아요. 이건 상식에도 맞지 않고, 따라서 이때는 갑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는 존속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을의 채무는 대금 지급 채무인데 요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같이 소멸해야 되죠. 이게 존속상의 결련성이라는 겁니다. 즉 갑의 채무가 존속하기 때문에 을의 채무도 존속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갑의 채무가 소멸하면 을의 채무도 같이 뭐한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채무도 없어지고 을의 채무도 없어지면 결론은 뭐가 될까요? 결국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결국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갑이 손해보죠. 갑은 어떤 손해를 봐요? 건물도 날려먹고 돈도 못 받고. 다만 그 건물을 날려먹은 이유가 태풍이니까,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박살난 거니까 갑은 결국 자기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유로 건물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돈을 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표현할 때 요 갑이 위험을 부담하였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속상의 결련성에서 나오는 제도가 이게 위험부담이라는 겁니다. 그럼 크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계약의 전 과정을 고찰해 보았을 때 갑도 출연하고 을도 출연했다. 그럼 서로 출연했다. 그럼 무슨 계약? 유상계약. 그리고 갑이 부담하는 채무와 을이 부담하는 채무가 주고받고의 관계에 있을 때, 결련성이 있을 때 무슨 계약이라고 한다? 쌍무계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요 쌍무계약의 결련성은 세 가지인데요. 성립상의 결련성, 이행상의 결련성, 존속상의 결련성. 성립에 있어서 주고받고의 관계, 이행에 있어서 주고받고의 관계, 존속상의 결련성, 존속에 있어서 주고받고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요 이행상의 결련성에서 나오는 제도가 동시이행의 항명권, 그 다음 존속상의 결련성에서 나오는 제도가 이게 위험부담인 겁니다. 그러면 이
요 동시행항명권하고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에서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쌍무계약. 다시 동시행의 항명권하고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에서만 나온다. 쌍무계약에서만 나온다라는 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조문을 좀 확인해 볼까요? 자, 한 장 넘어가시면 270페이지인데요. 27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동시행의 항명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그럼 좀 536조 1항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어디다 밑줄 하면 될까요? 쌍무계약. 그러니까 지금 536조 조문의 제목이 동시행의 항명권이라고 되어 있고 무슨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쌍무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시행의 항명권은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제도다라는 게 조문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볼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271페이지 밑에 내려가시면 537조 조문이 있는데 거기는 조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라고 되어 있죠. 위험부담. 채무자가 위험부담하는 경우가 537조인데 또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무슨 계약? 쌍무계약. 쌍무계약 밑줄 하시고 다시 제목을 볼까요? 위험부담, 채무자 위험부담. 어쨌든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쌍무계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서 272페이지 볼까요? 272페이지 양거로 3번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고 양거로 3번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예외입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위험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538조 1항에 두 가지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538조 1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찾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으세요. 자, 거기 보면 또 쌍무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쌍무계약. 다시 칠판으로 올까요? 이렇게 동시행의 항명권하고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에서 나온다. 이렇게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명권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증여계약. 그러니까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이건 갑이 대금 안 받고 건물 공짜로 주기로 약속하는 게 증여계약이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응하는 의뢰 채무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주고 받고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성이 없으니까 이건 무슨 계약이 될까요? 편무계약. 편무계약이니까 동시항명권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동시행의 항명권 위험부담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갑이 한 달 동안 건물 빌려주고 차임 받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한 1년 할까요? 1년 동안 빌려주고 매달 차임조로 30만 원 받기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1년 동안 갑은 계속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을은 차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건 주고받고의 관계 맞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하고 그다음 차임 지급해 줄 의무는 주고받고의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임대차 계약은 무슨 계약에 해당하는 거죠? 쌍무계약에 해당되는 거니까 동시행의 항명권 위험부담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겁니다. 사용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동시행의 항명권 위험부담이 원칙적으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사용대차. 차임받지 않고 물건 공짜로 빌려주기로 약속하는 게 사용대차 계약이니까 사용대차 계약은 갑만 사용 수익하게 할 채무를 부담하는 거고 이에 대응하는 의뢰 채무라는 것 자체가 없죠. 또 주고받고의 관계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건 결론성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편무계약이라서 위험부담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동시항명권도 원칙적으로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먹으면 안 돼요. 무슨 계약일 때? 쌍무계약일 때 동시행의 항명권하고 위험부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해보면 그 쌍무계약이 되려면 결론성이 있어야 되죠. 결론성이 있어야 되죠. 그럼 이게 진짜로 결론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말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런 말을 서로 할 수 있을 때 결론성이 있는 거예요.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런 말을 서로 할 수 있을 때 결론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 같은 거 봐봐요. 매매계약 같은 거. 그 밑에 갑이라는 사람이 네가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권 이전하지 않겠다라고 갑 말할 수 있죠. 을도 마찬가지로 네가 건물 소유권 이전하지 않으면 나도 대금 못 주겠다 이런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런 말을 서로 할 수 있을 때 결론성이 있고 이래야 쌍무계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이에요.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런 말을 서로 어느 한쪽만 말고 서로 할 수 있을 때라야 이게 결론성이 있고 쌍무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쌍무계약에서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동시행의 항명권이니까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동시행의 항명권 먼저 536조 조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270페이지 536조 동시이행의 항명권 1항 제가 읽겠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행 거절 네모칸 칠까요? 이행 거절. 그러니까 동시이행의 항명권은 그 항변한다는 건 주장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동시이행의 항명권이라고 해서 동시에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항명권은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즉 자기 채무의 이행을 뭐 할 수 있는 권리,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지 동시에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권리가 절대 아닌 겁니다. 채무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이행의 항명권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동시이행의 항명권이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지고 있는 채무가 반드시 이행기가 도래해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와볼까요? 갑 건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 을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대금 지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하고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건 이제 1월 1일 그리고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건 3월 1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1월 1일은 계약 체결 시, 그다음 3월 1일은 건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하기로 한 이행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대금 지급은 흰색으로 좀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건물 소유권 이전은 이건 연두색으로 좀 표시합시다. 이렇게 하면 조금 구별하기 쉽겠죠? 그럼 앞으로 이제 흰색 가지고 설명하면 뭘 봐야 돼? 흰색 가지고 설명하면 이거 대금 지급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연두색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뭘 말하는 거죠? 건물 소유권 이전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이거 흰색. 얘는 연두색이에요. 그러니까 흰색은 뭘 말한다고요? 대금 지급 말하는 거고 연두색은 건물 소유권 이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따라오세요. 이게 대금 지급이죠. 그럼 먼저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 뭐죠? 갑은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채권자, 건물 판 사람이니까 대금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요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갑은 채권자. 그다음 요 대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을의 이름 뭐죠? 채무자죠. 요 흰색이 대금 지급이었어요. 그다음 여기는 연두색은 건물 소유권 이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요 갑의 이름 뭐죠? 채무자고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을은 채권자예요. 자, 그러면 다시 흰색으로 돌아갑시다. 흰색. 그러면 요 쌍무계약은 늘 이런 식이에요.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가 채권자, 다른 한쪽을 기준으로 하면 자기가 채무자예요. 즉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다는 겁니다. 뭐도 있고 뭐도 있다. 채권도 있고 채무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중에서 요 대금 지급만 따로 떼서 살펴보기로 한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을 체결한 건 언제예요? 1월 1일. 그다음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건 며칠? 3월 1일입니다. 그럼 을의 대금 지급 날짜가 온 거예요. 그럼 을의 대금 지급 날짜가 왔다. 그 말은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도 변제가 왔다 안 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 갑이라는 사람이 3월 1일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서 을에게 매매대금 지급 청구하는 건 당연히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갑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면서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3월 1일에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하나도 안 주고 을에게 네가 먼저 나한테 매매대금 지급해 달라 이렇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시항명권의 첫 출발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갑은
건물 소유권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을이 매매대금을 다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매매대금 다 뭐 줄 수도 있죠. 어떤 사람 매매대금 줄 수 있을까요? 뭐 바보 돈 줄 수 있죠. 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 부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돈을 주고 나면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돈을 다 주고 나면 요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 이자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매매대금을 다 줘버리고 나면 을은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권 이자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을은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라도 대금 지급을 거절해야 될 측면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요 을의 대금 지급 채무뿐만 아니라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도 변제기에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온 거죠. 그런데 갑은 이행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럼 아까 쌍무계약은 이행상의 결련성이 있다 그랬으니까 갑 네가 이행하면 을 나도 이행한다 이런 관계니까 갑이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을도 대금 지급 못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즉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도 이행기가 왔는데 갑이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을이란 사람은 너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매매대금 못 주겠다는 주장을 을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을의 권리 이름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럼 을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을은 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영원히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만 거절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만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갑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까지만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 채무의 이행을 영원히 거절한 거다. 일시적으로만 거절할 수 있는 거다. 일시적으로만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흰색이요. 여기까지 흰색. 자 이번엔 연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 이게 뭐죠? 요게 연두색은 건물 소유권 이전 말하는 겁니다. 둘 다 내용은 똑같아요. 계약 체결한 건 1월 1일 건물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건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요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날짜가 온 거예요. 그러면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날짜가 온 거니까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변제기에 왔다 안 왔다? 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요 건물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하면 을이 뭐가 되죠? 채권자가 되고 갑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을이라는 사람은 건물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채권자지만 한편 대금 지급 해줄 뭐가 있죠? 채무가 있죠. 그러면 3월 1일에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해 주면서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에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 갑은 동시에 항명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은 동시에 항명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안 되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게 동시에 항명권은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을이 자기 채무를 이행한 거야 안 한 거야? 이행한 거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동시이행의 항명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이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청구해야 돼요? 이행하지 않고 청구해야 돼요? 이행하지 않고 청구를 해야만 내가 동시에 항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엔 을이라는 사람이 3월 1일에 매매대금 하나도 지급하지 않고 갑에게 네가 먼저 나한테 소유권 이전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아까 흰색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듯이 을이라는 사람도 대금 지급하지 않고 갑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다 똑같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를 받은 갑은 지금 건물 소유권 이전에 줄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바보 할 수 있죠. 그 다음 건물이 엄청 많은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똑같아요. 건물 소유권 이전에 주고 나면 을로부터 대금 지급 받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러니까 을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갑은 건물 소유권 이전을 거절해야 될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을의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뿐만 아니라 을의 대금 지급 채무도 변제기에 온 거야 안 한 거야? 온 거죠. 그런데 을은 이행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따라서 갑은 너도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건물 소유권 이전 못하겠다는 주장을 갑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갑의 권리 이름을 뭐라고 말한다는 거죠? 동시이행의 항명권. 그럼 이때 갑은 언제까지 건물 소유권 이전을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이 대금을 지급해 줄 때까지만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동시에 항명권의 한 절반은 다 한 거예요. 다시 흰색으로 가보세요. 흰색이 뭐였죠? 대금 지급이었죠. 대금 지급. 그럼 잘 따라오세요. 자 갑이
건물 소유권을 하나도 이전하지 않고 을에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대금 지급에 대해서 채무를 지고 있는 을은 네가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동시화면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화면권은 여기서 시작하시면 된다. 누가? 채권자가 건물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니까 이걸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시면 돼요. 다시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용어로 바꾸시면 됩니다.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행을 청구한 경우 다시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직접 써보실까요? 그 점 2번에 가서 불러드린 것대로 여백에 쓸 공간이 많죠? 그 용어 정리, 보조단 여백이 많으니까 점 2번 동시행의 합력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불러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써보세요.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하여튼 여기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꼭 의의를 써서 외우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다시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그럼 여러분 쓴 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채권자가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무자는 일시적으로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고요. 이거 지우지 말고 좀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성립 요건, 그 다음에 효력 내용 좀 쉬었다가 정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죠.